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총질 문자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김수민, 김민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8명에서 3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를 강훈식 그리고 박용진 두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자,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맞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네.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여러 후보들은 아마 크게 우열이 갈리지 않는 혼전 양상 속에서 당선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걸 맞히지는 못했지만 경우가 나왔을 누구를 때 못 맞췄습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고, 근데 올라오면은 또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에 민주당 컷오프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 30%가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박용진 의원은 아무래도 당내 세력이 그렇게 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대중 인지도가 높죠. 네, 인지도도 높고 이제 또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호도가 존재를 하는데, 민주당 여론조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비지지층을 걸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없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쪽의 어떤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등에 업고 이렇게 3명의 컷오프 최종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사실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보다 좀 낮을 수 있겠지만은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실무의 경험을 통해서 또 구축한 인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86 그룹이라든지 여러 쪽에서 좀 이번에 한번 밀어주자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세대 교체가 좀 과격한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선배들이 어느 정도 길을 터주는 형태의 세대 교체, 이런 사례도 예전에 또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유형에 속할 수 있겠고, 그 경로를 통해서 또 강훈식 후보가 선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친명계, 비명계 딱 절반씩 생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언론은 이제 1강 7약 구도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약 중에 누가 2명이 올라갈 것이냐 예언하는 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다지 실망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에는 좀 반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17명 중에 8명으로 압축을 한 건데, 이 8명에서 또 5명으로 압축을 할 것이잖아요. 근데 그 5명도 아마 반반 구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둘 가져가고 나머지 1명 어느 쪽으로 기울겠느냐. 이게 쟁점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역시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도 반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8명이 누구가 될 것이냐, 이름을 알아맞추는 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의 어떤 구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당대표 후보 이렇게 3명으로 압축된 거에 더해서 최고위원 후보들도 반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 비율 같아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명이 좀 컷오프에서 좀 컷오프를 뚫고 본선으로 갔다는 거는 컷오프에 걸린 사람들이 박주민 의원, 서른 의원, 김민석 의원, 강병원 의원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각각의 이제 좀 떨어진 사람들을 이제 좀 보면 이 사람들이 본선에 갔을 때 구도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은 구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본선에 올라갔으면은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가깝지 않느냐, 또는 철험에와 가깝지 않느냐, 이런 논의로 이제 구도가 갔을 것이고, 서른 의원이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이게 명락대전의 재판이냐, 이렇게 됐을 거고 구도가. 그 외에도 이제 강병원 의원이 갔으면 이게 친명 대 친문이냐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도가 뭔가 비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컨텐츠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가능한 구성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이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언제나 이런 예상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니까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살짝 피해 가셨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대명 기류가 강한데요. 이 어대명에 맞선 97그룹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앞으로 경선 과정의 최대 변수가 되겠죠. 자, 오늘 컷오프를 통과한 세 후보의 단일화 관련한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훈식 후보 바로 뒤에 있는데 파이팅!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강훈식 의원님과 긴밀한 통화를 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를 생각하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의 발전 방향을 논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일단 박용진 의원, 나는 시종일관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강훈식 의원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만나서 얘기했을까요? 아무래도 컷오프 전보다는 훨씬 단일화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컷오프를 통해서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적극적일 필요가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3명으로 좁혀진 상황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더라도 1위하고 큰 차이로 지는 것보다는 작은 차이로 지는 것이 낫고 그리고 3위를 할 바에는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강훈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일화 여부보다는 오히려 더 그 너머로 더 과감하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일화에서 또 두 의원은 어떤 전략을 펼 거냐 이것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제 선명한 차별화 전략을 펼 겁니다. 이재명 의원과 이왕에 맞붙어 보는 것이라면 선명하게 차별화된 본인이 나가는 것이 낫다. 이 논리를 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본인의 인지도가 좀 유치원 3법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거치면서 높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은 이런 논리를 펼 것 같아요. 본인이 사퇴를 하면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박용진 의원으로 흡수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사퇴를 하면 나한테 거의 대부분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외연 확장에는 중간에 서 있는 그림에 자신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강훈식 의원의 당내에서 중간에 서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한 줄로 세우자면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강훈식 의원이 빠지게 될 경우 이 표의 일부는 이재명 의원한테도 셀 수 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사퇴를 하면 박용진 의원 표는 나한테 다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또 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단일화 가능성은 크고 각각 이제 누구로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될까 이 부분도 관심이고 그럼 누구로 단일화되든 단일화한다면 승산이 있을까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단일화를 해도 승부 자체는 그렇게 네.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본선의 룰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은 특별히 여론조사상에 이제 강점을 가진 후보가 유리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당원 5% 그리고 여론조사 25%인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인지도로 보나 그리고 당내 어떤 기반으로 보나 종합을 해보면은 여전히 유리한 구도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래도 단일화가 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 막상 막하의 뭔가 그런 좀 손에 땀을 쥐는 승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결말은 좀 예정대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고 사실은 잃는 게 많지 않다. 어차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에 좀 기댄 그러한 어떤 승부를 펼친다기보다는 여론조사상의 우위를 가지고 이 전반적인 국민 여론 속에서 내가 중도 공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 중도 공략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반면 이제 강훈식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훈식 의원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 논의를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단일화에 응해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강훈식 의원이 어쨌든 컷오프 통과한 것은 고루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강훈식 의원이 애초에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그렇게 척진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불가론만으로 이렇게 지금 전당대 치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런 점들을 보면은 이른바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쪽에서도 좀 이제 표를 분산시켜가지고 지지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97그룹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비명계 일부에서도 좀 비명계 중에서 좀 온건한 쪽은 아마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중심을 이루는 줄기는 이제 86그룹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루 받은 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의원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만큼의 생색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냐 네.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명확하게 지금 지금 나는 반드시 꼭 단일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거리를 약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아마 좀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당이 분열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자 이재명 그 후보는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기는 민주당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으로 돌파 가능할까요?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본인이 나가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설득시킨다기보다는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 자체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당심에 더 호소를 하려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제 과거의 민주당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민주당이 특히 야당이던 시절을 보면 어떤 일극 체제, 그러니까 원톱이 뚜렷할 때보다는 오히려 불분명할 때 더 지지율이 높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특별히 주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주자를 보고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민주당 지지율에서 좀 이탈을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오히려 뚜렷하게 원탑이 없을 때는 그냥 여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논리만으로도 민주당으로 이런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오히려 당내 리더십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원탑이 돼버릴 경우는 좀 마이너스 효과도 분명히 나타난다. 마이너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외연 확장이 저해될 수는 있다. 이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국에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이 될 텐데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사이득을 얻는다. 이 시나리오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평탄할 때에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쪽이 더 시끄러워 보인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 약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악재가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네.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상대평가로 정당 지지율은 나타나기 마련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율이 현재 낮아진 상황에서 또 정체되고 있고 사실 또 뒤집어 보면 이준석 대표가 겪고 있는 것도 사법 리스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거꾸로 당장에는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좀 누기는 듯한 효과를 거꾸로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명심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게 항상 당장에 좋은 것이 나중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컨벤션 효과로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누길 수는 있는데 나중에 또 고비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내심 누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게 예. 이제 굳이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타겟이 분명해진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 이 분위기 안 좋을 때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반대의 대상을 찍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뒤에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뭘 잘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친윤계를 이렇게 또 겨냥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면서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 구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반대해야 될 대상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예를 들면 차기 대권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 가까운 이제 지지자나 또 소속돼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건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뭐 이 손해를 볼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컷오프가 있었고 한 달 동안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을 하게 되고 8월 28일에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